시사 맛집 이슈 사법 시간인데요. 오늘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님, 네. 그 코너 속의 코너 주간 용산 투 여의도 시간인데요. 한 주 동안 용산부터 여의도 이르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정치 이슈를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난 3일 날 이상민 의원께서 탈당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렇게 인상 깊었어요? 아니요, 그거는 사실은 뭐 이제 이른바 그러니까 반명이라고 부르는 비명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첫 탈당이긴 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네. 어제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이분이 그 TV 조선 유튜브라고 하는 나오셔가지고 어머나. 네, 나오셔서 국민의힘 그 김기현 대표에게 영상 편지를 띄웠다고. 어머나. 네, 뭐라고 띄웠어요? 그래서 이제 인재가 여기 있다. 인재영입 위원장은 이철규 위원장은 왜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야, 진짜.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좀 저기 가볍게 얘기하시려고 하신 걸 수도 농담으로 있는데 한 거다? 한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뭐 사실 이게 영입해달라고 이렇게 영상 편지 보내고 우선식 하신 분이 하시는 것 이게 참 일반적이진 않은데 드는 생각은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런저런 다른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뭐 이분은 이제 나가셨지만 근데 이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탈당까지 결심하게 했던 그 소신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소신 또는 무슨 뭐 의장 아니에요, 의장? 당내 민주주의 뭐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을 하시면서 결국 탈당까지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탈당하신 다음에 그런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자리를 위해서. 네, 이제 아니 뭐예, 그죠? 자기를 영입해 달라는 영상 편지를 띄우는 것을 보면서 선거철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민 의원이 이제 탈당해서 지금 육선을 위해서 탈당했다. 국회의장 한번 돼보는 게 본인의 소원인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사실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비명계 입장을 그동안 내세우면서 민주당에 쓴소리 많이 했던 분 중에 김종민 의원이 있어요. 김종민 의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제 이상민 의원의 탈당을 보고 이상민 의원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나쁜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건 말이 되냐. 민주당이 나쁘다는 거 좋다. 당신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국민의힘이 더 나쁜데 왜 덜 나쁜 곳에 있으면서 더 나쁜 곳으로 가면서 그런 핑계를 대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김종민 의원의 여러 가지 말 중에 뭐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어제 그 말은 참 맞다. 지금 명분이 안 맞는다. 근데 지금 그거를 김필성 변호사가 사실은 해준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영입 사실은 이제 그렇게 탈당까지 하는 걸 봐서는 뭔가 사전 조율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예, 근데 나가서 무소속 상태인데 나를 영입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좀 독특한 느낌이 민주당의 났습니다. 오선 의원이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모양새도 빠지고. 자, 조상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또 먹방이냐? 또 먹방이냐? 또 먹방이냐? 예. 그 그게 윤석열 무슨 뜻이죠? 대통령 또 떡볶이 먹은 거? 네, 뭐 부산 그 엑스포 유치 전에 실패했는데. 제 질문은 이 앞에 거에 대한 코멘트 이거예요? 한번 하신 다음에 하는 얘기인데. 그랬어요? 네, 이상민 의원 관련. 뭐 이제 더 논평할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가치도 없어요? 네, 왜냐면 뭐 그분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더 이상 정치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감이 없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분이 정치를 해서 도대체 어떤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야 민주당은 너무 원보이스 한 목소리만 낸다. 너무 약간 전체주의가 돼 있다. 뭐 이런 비판이라면. 지금 용산 전체주의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국민의힘하고 뭘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당대표를 대통령과 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쫓아낸 정당인데 네. 그런 정당하고 그런 정당에서 무슨 다양한 목소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상민 의원이 나가고 난 다음에 뭐 출당 러시가 있을 것이다. 이낙연 대표랑 이상민 의원이랑 그다음에 금태섭 의원이랑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 으쌰으쌰해서 빅텐트를 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건 괜찮으세요?
이상민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한 변수가 아니에요. 아, 변수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얹어서 깍두기를 자기가 끼어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걸 주도할 이슈 그런 뭐 분당, 신당 뭐 이런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세를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혹시라도 어떤 세가 모아졌을 때 네. 내 자리도 하나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고 본인이 그 자리를 노려볼 수는 있는지 몰라도 그분이 뭐 그런 걸 추진할 뭐 동력을 갖고 있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을 오히려 딱 걸고 그 뭐 어떤 하나의 집단처럼 행동하시던 분들도조차도 네. 지금 이상민 의원의 탈당에 동의하거나 같이 뭐 공감하거나 뭐 따라가기는커녕 네. 그런 심정적 뭐 동지애를 표시하시는 분들도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 계속해서 이어서 해주세요. 아, 예. 이번에 이슈는 이게 뭐 또 먹방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로 부산의 민심이 굉장히 험악할 텐데 거기 가서 대통령이 막 무슨 떡볶이 먹고 뭐 오뎅 먹고 뭐 이러면 그거 가지고 부산 민심이 그다음에 부산 시민들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전히 뭐 음식은 잘 드시더라. 잘 드시는데 좀 그렇게 해서 뭐 기업인들 우르르 끌고 다니면서 그런다고 뭐 갑자기 부산 경제가 살아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약속했던 뭐 전 세계인들이 부산 뭐 2천만 이상의 전 세계 인구들이 찾아서 그 부산의 어떤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일단은 다 물 건너간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대기업 뭐 총수들이 거기 갑자기 대통령과 떡볶이를 먹는다고 해서 없던 투자 계획이 되살아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대통령이 막 뭔가를 서민들과 함께하는 행보를 보여주면 마음이 풀어질 단계는 이미 지났는데 그런 쌍팔년도식 그 이벤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5,477억 원인가를 썼다는 거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하려고 나는 그 돈이 왜 다 어디에 들어간지 잘 모르겠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는데 떡볶이 먹으면서 웃으면서 넘기려고 한다. 이거 좀 비난의 소지가 있긴 하거든요. 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떡볶이를 먹는 것이 어떤 정치적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주도 면밀한 분석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런 거 하면은 가서 먹는 거니까 가서 떡볶이 먹자. 근데 이제 가서 경제 이미지 줘야 되니까 그 경제 CEO들 다 모아서 이제 회장님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가서 먹는 모습을 그냥 별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어쨌든 세계적인 이제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 전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 대통령이 그 오라고 그런다고 시장으로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떡볶이를 같이 먹는 모습을 연출하겠냐? 이것이야말로 이게 사실 미국에서 그런 일 또는 뭐 일본에서 그런 일, 뭐 일본이 그 행정력이 센 나라라고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여전히 당연한 것처럼 연출을 하고 당연한 것처럼 방송하는 상황이야말로 현재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보니까 요즘에 그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많은 부분에 산업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봉제 산업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봉제 산업 관련해 가지고 뭔가 대한민국의 이 K컬처 문화가 확 뜨면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그 높아진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른바 섬유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해서 동아시아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국 그다음에 미국, 유럽 이런 데 수출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주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수출 규제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간 중국 시장 돌파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그 기업 규모를 키워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업 규모가 커지는 만큼 거기에 연관되어서 쭉 이어져 있는 중소기업들도 같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 중국 시장이 진짜 안 좋대요. 제가 어제도 그 봉제 사업 하시는 분하고 왜냐면 또 우리 지역국 그러니까 금천구가 약간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관련이 그렇죠. 많아서 근데 물량이 엄청나게 줄었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국내 생산분도 있고 해외 생산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라벨링 작업을 거친 다음에 수출이 되는데 지금 그 발주가 없답니다. 대기업들 거의 말랐대요. 그냥 지금까지의 발주된 물량 소진하는 대로 원래 과거에는 계속해서 발주가 이루어졌는데 발주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무역 규모가 점점 수출입 전체가 다 축소되는 경향하고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시장이 과거와는 달리 대놓고 시끄럽게 티나게 하지는 않으면서도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축소되고 그다음에 각종 보이지 않는 수출입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그 산업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5,477억 원, 또 그리고 대통령이 순방감에서 쓴 비용이 한 600억 정도 지금 되잖아요. 네. 다 합치게 되면 6천억이 넘는 돈을 썼는데 현실적으로 뭘 했는지, 그 돈의 사용처는 어딘지 이런 것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사용처 안 밝히는 건 지금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사실 감이 잘 안 해요. 지금 뭐 어디에 그 썼으면 돈을 왜 써? 아니 그 PT를 보더라도 뭐 그 PT 하나 하려고 쓴 건 아닐 테고. PT도 꽤 비싸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돈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 어디로 샜을까, 이게 나는 너무 궁금해서 좀 정말 따졌으면 좋겠어요. 그놈의 횡령 배임, 이런 것도 좀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민주당에서 하시겠죠.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보수 언론 등에서 이른바 유동규 교통사고 소식 난리가 났습니다. 유동규 씨가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차가 박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고 당시 블랙박스, 뭐 당시 재현한 그래픽 이것저것 그냥 다 보여주면서 이재명 악마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야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거는 정확히 일단 팩트가 뭔지부터 확인해보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왜 저게 저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저기 뉴스 내용은 아실 테니까요. 이제 어제 저기 그 유동규 씨가 탑승했던 SM5 승용차하고 8.5톤 카고 트럭하고 충돌했다라는 사건인데, 뭐 처음에 이제 뉴스가 날 때는 큰 사고인 것처럼 뉴스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접촉 사고 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뭔가 음모론이 뭔가 작정하고 덤빈 것보다 사고를 일부러 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음모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미 경찰 그 블랙박스 분석한 공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유동규 씨가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쪽 차량이 더 과실이 됐고 네, 그쪽 차량은 더 과실비도 높다고. 높아요. 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기 접근해서 할 문제가 아닌데, 뭐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른바 그 이재명 대표에 관련 사법 사건이나 이런 리스크라고 부르는 그들이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런 식의 음모론적 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그런 보도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거든요. 근데 좀 새로운 건수가 하나 생긴 거죠. 아까 이게 12월 5일 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인 유동규 씨가 타고 가던 차량이 대형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 12월 5일 저녁 8시 30분쯤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의 봉담 과천도시고속화도로 월암 나들목 부근에서 사고가 난 건데, 당시 3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SM5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를 달리다 역시 2차로로 들어서던 8.5톤 화물차 앞부분의 왼쪽 뒷부분을 받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차가 가다가 양쪽에서 그러니까 한 차선으로 끼어든 거예요. 한쪽은 3차선에서, 한쪽은 1차선에서. 근데 서로 조금 못 받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 누구 한쪽의 완벽한 잘못은 아니고 양쪽 다 잘못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그래도 조금 더 따지다 보면은 유동규 씨가 좀 더 많이 잘못한 것 같다. 여기까지가 이제 과학적인 분석이란 말이에요. 네, 트럭이 먼저 그 차선 들어왔으니까. 변경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얘가 들어왔으면 난 좀 이따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주의 의무를 본인이 위반한 거잖아요. 근데 왜 기사에는 유동규 교통사고 당했다 막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유발한 건데 사실은.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게 아마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의 영향력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드에서 나오는 미국 법정에서는 네. 증인이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재현하지 않으면 애초에 그 증인의 증언 자체를 전부 다 못 쓰거든요, 미국은. 네. 이게 반대시 문건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자체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기는 배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배심원들에 의해서 현출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애초에 증거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죠. 근데 우리는 뭐 여기 변호사님들 다 계시니까 알지만
뭐 형사소송법 316조에 따라서 오히려 진술자, 원진술자가 사망 등으로 법정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기관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런 동의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겠지만 오히려 검찰은 유리한 증언을 얻어냈다면 더 이상 그 증인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법정에서 그 증인을 꼭 불러서 현출시켜가지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 쪽에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 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기관 진술을 그 자체로 그 증인이 사망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을 못하면 그냥 수사기관 진술을 그 자체로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피고인이나 변호인 쪽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법정에서 세워가지고 수사기관에서 나왔던 진술의 내용들을 탄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그 피고인 또는 변호인 쪽에서 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라면? 네, 경찰이 확보한 기사 이런 거 나와요.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트럭이 간발의 차이로 먼저 2차로에 들어서고 이어서 유동규의 차량이 2차로에 진입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박스를 분석해 보고 현장 조사를 확인해 보니 일단 트럭이 피해 차량이고 좀 더 늦게 차로를 변경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파악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 전 본부장이 어떻게 내가 가해 차량이 될 수 있냐 하면서 화를 냈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고, 에이, 이거는 뭐 자기가 뭔데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왜냐면 유 전 본부장의 차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본인이 그때 술 마셨다 그래갖고. 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단순한 이제 그 우발적 사고에 아이, 참. 불과하다고 보는데 네. 뭐 이런 걸 뭐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음모론이 돌고 있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음모를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기자들의 사고방식이 문제고요. 여기 정유라 씨도 한 발 가세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SNS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어떻게 사람의 입을 이렇게 틀어막냐. 나도 그럴 거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요즘에 이 여자분은 나서가지고 계속 자아 비대증 내지는 자아 과잉 뭐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 입을 틀어막는구나. 나도 누구누구 녹취를 깠다가는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또 적기도 하고요. 이 유 전 본부장의 사고를 자기의 또 이렇게 생계화 유지시키려고 하는 또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다시 듭니다. 말씀드리지만 유 전 본부장이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법정 증언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검찰이고요. 가장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사람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측입니다. 반대 신문을 못 하니까 네. 그런 얘기죠. 자,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진술이나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언론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뭔가 좀 퍼뜨리는 사람들의 생각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뭐 일종의 악마 이런 것들이 뭐 워낙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울 건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러는 거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몸조리 잘하셔서 이번 다음 주 화요일에 아마 꼭 법정에 나오셔서 얘기 잘 하시기를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네, 물론 뭐 이런저런 좀 잡음이 되면 좀 뭐 말이 날 만한 그런 사건들이 그 전에 좀 있었어요. 사실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게 그 드라마나 이런 것처럼 뭐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음모론으로 뭐가 처리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식의 조정을 언론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나라가 왜 점점 이렇게 수준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유동규 씨가 지금 계속해서 진술을 할 예정이긴 하는데 법원에서 유동규의 불법 자금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뭐 불리하게 이재명에게 작용할 것이다. 총선 앞두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굉장하다. 악재가 지금 끝내준다. 뭐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언론 플레이가 이게 들어간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언론에서 이러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른바 수원지검에서 그 이정섭 차장이 이제 수사팀장이 돼가지고 네. 쌍방울 대북송금 특권 이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돼 가지고 수사를 뭐 진행할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답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영장 청구 단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부인된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영장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장 전 단계에서는 증거는 이역 여부가 아직 검토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영장 심사 단계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검찰 진술을 이런 증거로 제출하면서 다퉈볼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그 진술에 부동의하고 자기가 검찰에서 한 그 진술은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더 이상 검찰 진술을 법정 증거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진술 증거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해 보려고 다시 그 옛날에 이른바 캐비넷에서 법카 의혹을 끌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법인카드가 워낙 그게 이른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짜치는 사건이잖아요. 워낙 작은 사건이니까 이거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바로 뭐 어떻게 승부를 보기는 어렵고 여론전하기에는 자기들은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여러 관점에서 이른바 자극적인 단어, 예를 들면 뭐 그 무슨 샌드위치, 황제 샌드위치라 그래가지고 뭐 1,000원 더 주면 야채가 2배로 주는 뭐 이런. 근데 어찌됐든 뭔가 그렇게 막 살 붙여가지고 언론들이 막 어떻게 보면 과장 보도해서 한 사람을 굉장히 악마로 묘사하기에 좋은 자극적인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인 여론전을 위해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입니다. 네. 아, 지금 그 재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재판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아직 초반이라서요.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그 법원이 좀 엄청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신중하게 그다음에 큰 잡음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름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그 김용 씨 재판 선고했던 조병규 부장 네. 그 재판부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 지금 이 재판부는 누구예요? 이 재판부는 저기 형사 33부. 33부. 네, 예. 33부 다른 재판부. 그러면은 이 김용 재판부에서 나온 결과나 증거 같은 거나 판결 내용 같은 것들이 네. 완전히 유리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 재판부하고. 뭐 그렇긴 하겠죠. 다르게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영향은 사실상 뭐 준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김용 재판과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 사이에 공소사실이 사실 겹치는 건 아닙니다. 공소사실이 겹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사실관계 같은 것들이 몇 개 뭐 동시에 문제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공소사실은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를 구체적인 내용들 일부 사안들을 선택적으로 믿었다라는 이제 김용 재판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것이 비판받을 수도 있고 이심에 가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데 사실 그 유동규 진술을 믿은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말만한 게 하나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검찰의 그 피신 조서, 피의자 신분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적법 절차 위반으로.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신빙성이 배척되는 경우는 뭐 무죄나 아니면 하는 과정에서 간혹 나오지만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루어진 유동규에 대한 그 검찰의 조사 과정 중에 적어도 일부는 적법 절차,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위법한 증거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된 거라서 이것도 그 검찰 입장에서는 이 문제도 아마 따져봐야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알려진 것처럼 이게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끝났다, 뭐 인정됐, 뭐 유동규 해서 뭐 리스크가 확 높아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들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지금 니네가 계속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계속 주장한 내용이 유동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 아니었느냐. 유동규는 말만 가지고 왔다 갔다 말이 자꾸 바뀐다고 했던 거 아니겠냐. 그러나 봐라. 김용 재판부에서 유동규 진술을 인정했다. 유동규는 결과론적으로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았다. 유동규의 말은 물론 뭐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안 받아들이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걸 따져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중요한 건 유동규 말을 이쪽 재판부가 믿었다는 거다. 그렇다면 이쪽 재판부, 다른 재판부에서도 유동규 말을 안 믿을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나는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내지는 그 공소 사실이 완전히 다르다 하더라도 이쪽 재판부에서 유동규 씨가 하는 말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만 또 반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재판 내에서 그러면 유동규가 하는 말의 흐름들이나 앞뒤말 서로 달라지는 거나 모순적인 진행을 하는 거나 이런 걸 다 뒤져봐야지. 저번 재판부에서 뭐 특별히 그 말이 믿을 만한 말이었다고 해서 이번 재판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유동규 씨가 워낙 진술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낙 말이 많이 예, 달라져서 사실- 그거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유동규의 진술을 포괄적으로 전부 부인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쪽 재판에서도 이렇게 대응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김영 재판 같은 경우도 그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변호인들이 뭐 지금 판결문에 말씀드리는 분석을 해서 2심을 대응을 하겠죠. 네. 자, 이 얘기도 또 해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법카 의혹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적시된 게 진짜 많이 나와요.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김동연 지사가 더 화가 많이 났습니다. 14번째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고 도청도 바뀌었고 PC도 다 바꿨는데 그동안에 가져간 것도 수만 건에 이르는데 뭘 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나까지 말려 죽이겠다는 거냐.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왜 이러는 겁니까? 검찰은. 근데 이거는 사실은 법원도 공범이에요. 네, 법원도. 왜냐면 법원은 그래요. 거기 혹시 예전에 쓰던 자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이라면 조금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 번 보도가 나왔고 이미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이후로 그 컴퓨터하고 직기를 다 바꿨어요. 거기서 뭐가 다 나옵니까? 그러면 오히려 김동연 지사와 관련된 뭐 어떤 그 업무 자료라든지 무슨 그런 자료들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어떻게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영장을 내주는 거예요. 발부해준단 네. 그럼 거기서 또 이른바 실랑이를 해야 돼요. 검사하고. 아니 여기 네가 지금 원하는 자료 한번 그러면 그 자료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압수수색해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그 논리로 해서 다 뒤져보고 그러다가 또 엉뚱한 거 보고 있으면 또 그거 가지고 너 왜 이 영장에 나와 있지 않은 전혀 관련 없는 자료 쳐다보고 있냐. 그러니까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지금의 현재와의 관련성이 없는 거라면 그럼 영장을 기각해야죠. 이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영장을 갖다 계속해서 내주고 이렇게 도정을 마비시키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정말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사법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영장을 정말 무슨 아무나 그냥 써서 그냥 뭐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인데 뭐 그렇게 대수야 하면서 막 내주는 이런 구조로 그 어떻게 보면 공무를 침해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법권의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삼권의 한 축인 행정 권한을 침해하고 그다음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법원이 영장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면 영장 제도는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죠. 맞습니다. 나는 그게 원래 법원에서 이 법카 가지고서 사실 영장 청구를 검찰이 지난 10월에 했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여줬다가 갑자기 김용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되고 나니까 영장 받아들여준 거 이거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판사든 검사든 다 그런가 봐요. 예. 뭐 사실 그 강제수사는 강제수사라는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의한 강제수사가 문제가 된 거는 지금 벌써 한두 해가 네, 아니고요. 한두 한두 해가 아니고 지금 저기 영장을 말 그대로 자판기처럼 그냥 짝짝 조정만 찍어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김동연 지사가 지적을 했지만 그 14번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첫 번째는 증거가 뭐 전혀 없어서 해봐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추가 더 할 만한 것들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지금 없이 저기 뭐 나와 있는 거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밝혀진 것도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14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거는 진짜 아닌 거죠. 아 진짜 너무 내가 보기엔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영장 내준 사람이 문자. 이제는 아예 판사가 문제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 결국에는 가기로 했군요. 방통위원장으로. 네. 사실 그 자리가 원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그래서 글쎄요. 대통령이 진짜로요? 내가 알기로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원하는 자리는 법무부 장관 자리였고 좀 있으면 한동훈 장관이 나갈 거기 때문에 그 자리는 내 자리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방통위원장으로 내몰면서 네가 가서 정리해라 이러니까 지금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고 나니까 검찰 특수통이다, 제일 친하다, 형님하고 동생하고 서로 의기가 투합했다.
가난한 집안에서 소년 가정으로 커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미화 지금 뭐 자승스님 돌아가신 것도 미화 가지고 그냥 도를 넘어섰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특수통 김홍일에 대한 미화도 엄청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백종원의 가정교사를 했다는데 불법가에 백종원 가정교사 했다고. 불법가해를 그 당시 하셨군요. 불법가해였어요. 그 당시에 몰래바이트라고 해가지고 돈 많이 줬잖아. 네, 불법가해를 하셨군요. 네. 근데 그런 분이 검찰에서 법을 집행하셨다니까 갑자기 약간 경악스러운데, 근데 이분이 지금 방통위원장 얘기, 그러니까 하마평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기 전에도 김홍일 검사장이 하마평에 올랐었습니다. 네, 근데 나왔었죠. 그때 나올 때 도대체 김홍일 검사가 뭔데 갑자기 방통위원장이냐? 뭐 하나 챙겨줘야 되는 그런 구조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이건 있죠. 이분이 옛날에 그 부산저축은행 그 비리 사건 수사할 때 그때 중수부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건 수사팀장이 윤석열 팀장이었는데 당시 검사였는데 그 사건 수사팀의 팀장을 맡겨서 그 사건을 윤석열 검사로 하여금 지휘케 한 사람이 지금 이 김홍일 검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될 조우영과 남욱에 대한 수사가 덮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차치하고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검사인데 왜 도대체 방송통신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갖고 방통위원장 후보를 자꾸 오르느냐. 그쪽 주장은 딱 하나예요. 옛날에 방통위 쪽에 정보통신부 쪽에 파견 나가본 적이 있어서 한번 자기가 거기서 뭐 1, 2년 있었겠죠. 그래서 안다예요, 잘.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검사로서 자기가 수사 한번 하면 그 영역을 정통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경제사범들을 수사해봤기 때문에 경제에 정통하고. 그때 그랬잖아요. 대통령도 정통하다. 그렇죠. 수사를 많이 해봐서 그쪽 분야에. 네, 그다음에 뭐 문화 그 관련 그 비리를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 문화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문화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자기가 정통하다. 약간 모든 게 그 마인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친한 사람 중에 방송 쪽과 연이 닿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김홍일 위원장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분명한 목적은 있잖아요. 다 필요 없이 일단 모든 형사법을 동원해서 말 안 듣고 귀찮은 사람들은 다 때려잡아라. 왜냐하면 지금 KBS에서 논란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방통위가 어떤 비리 첩보를 접수했다면서 그 KBS와 관련된 자료를 방통위에서 심의하라고 방통위 쪽에 보냈어요. 네. 근데 보내놓고 그걸 보낸 결정을 한 사람이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오게 생긴 거예요. 이거는 마치 검사가 기소해놓고 다시 판사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처럼 목적이 너무 뚜렷해 보인다는 겁니다. 네. 기존 권익위에서 지금 1년의 어떤 뭐 비리 첩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진행해왔던 그런 사정 바람을 방통위에 가서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마무리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도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김홍일 위원장이 권익위원장 왔다가 딱 그 중간 경유지로 하고 가버리는 것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이겁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홍일 위원장은 소년가장 출신인데 예산고 출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실은 동생들하고 같이 학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예산고등학교의 백승탁 교장이 이분이 백종원 씨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눈여겨보고 이 아이를 3년 동안 숙식을 해결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사택에서 지내게 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백 교장의 장남 백종원 대표를 가르치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충남대 법대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윤 대통령이 이런데요. 설렁탕 집에 가면 나오는 석박지가 있는데 이것만 보면은 선배가 생각난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선배가 새 동생을 직접 키우면서 석박지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반찬으로 만들었다더라. 돈이 없어서 고춧가루 대신에 무에 소금으로만 간을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둘 간의 관계가 매우 끈끈하고 인간적으로 서로 간에 얽혀있는 관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홍일 위원장. 근데 특수통에 오래 있다 보면 이렇게 남에게 칼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뎌지기 마련이라서 사실은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이동관 씨가 한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잖아요. 제2, 제3의 이동관이 또 나온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특수부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스타일이 딱 보면 감이 나와. 이게
그게 판이 나온다, 네, 그림이 이게 나온다. 딱 그림, 예. 나쁜 말로 왁구가 보인다 이러잖아요. 예, 그걸 네. 해놓고 이제 거기서 짜맞추는 식으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이제 뭐 그런 쪽에 있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방통위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어떻게 하실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이분이 전문성이 있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문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분인데 와서 딱 보니 뭐 마구니가 끼었어? 뭐 이런 식으로 볼 위험이 있다면 그건 정말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맞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분들 지금 선거 때문에 너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여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여당 신고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왜 의총에 찾아가는 거죠, 장관이? 이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 일단은 그 당정협의 차원에서 뭐 할 수는 있어요. 뭐 이민청 신설과 관련돼서 뭘 하겠다는 네. 취지로 갔다는 건데 지금 이민청 신설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입법 사안이고 입법 사안이 지금 현재 여당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야당 당사를 찾아가지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야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극단적인 적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특히 장관으로서 뭔가 그 새로운 정책들을 집행해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보다 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노감을 표출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분노감을 함께 갖고 있는 자신의 지지층을 다지는 정치적인 활동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갑자기 아니 지금 이민청 신설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해서 여당 의원들 110명이 공감했다고 치자고요. 입법이 됩니까? 110명 갖고 입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구실에 불과하고 스킨십을 좀 넓히는 거죠. 어차피 자기가 지금 들어가서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 좀 너무 쌀쌀맞다. 근데 원래 하려면 민주당한테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민청 신설하려면 더 국회의원 수가 많으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쪽 그러니까 뭐 여당도 당정협의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야당에 찾아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그 대신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도와줄 건 뭐가 있겠냐. 그렇죠. 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려움 같은 거 고충 같은 게 있으면 말해달라. 그러면서 이른바 협치 내지는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부분은 애초에 뭐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민청 신설이라는 핑계를 대고 만나서 이제 여당이 앞으로 곧 총선이 있으니 여당 의원들 특히 공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당 지도부하고의 스킨십을 넓히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한동훈 장관 띄워주기는 뭐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파급력이 정말 그렇다면 그 기대하는 만큼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한동훈 장관 어떻게 총선 나가면 잘 하겠어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야당이 지금 여당 쪽에서는 지금 구심점이나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약간 지리멸렬한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나서서 뭐 지금까지 계속 언론이 밀어주니까요. 나가면은 어떤 뭐 그런 단기적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과연 그 이상의 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좀 회의적인 게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셨던 이민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뭐 괜찮은 정책일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는 뭐 진보적인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몇 달 전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제 네. 들어오는 사업에서 뭐 고시원 수준의 열악한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됐다면 이 정권이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이분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여기 좀 제가 와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시면 뭐 체계적 유익과 관리 통제를 잘하겠다는 건 이민청은 그래서 철저하게 국익과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 인도주의의 다양한 문화 유입의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민 정책을 이민이나 이런 외국인 정책을 오히려 후퇴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뭐 이것만 갖고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현실 정치에 나와서 이런 정책들 뭐 이분이 이게 지금 계속 언급하는 정책이니까 정치인이 되면 이 정책을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주장하고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올 텐데
이런 데 있어서 이분이 정말 뭔가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번 이민청 이거 보면서 제가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네. 자, 원희룡 장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총선 나간다고 딱 우리가 예상하는 그 시점 개각 명단 발표되자마자 정광훈 목사를 찾아가서 간증을 해요. 신앙 간증을. 야, 이건 난 솔직히 조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예전에는 원희룡 장관이 사실 정광훈 목사 같은 분하고 자꾸 엮이는 거 좋지 않다 이러면서 좀 욕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대선 후보 때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그 앞에서 간증하고 뭐예요 이게? 그리고 워딩이 정말 부적절한 워딩을 썼는데 네. 한번 간증을 하는 과정에서 네. 대한민국을 제사장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아 진짜요? 네, 제사장. 좋아요. 한번 그런 형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서 얘기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토부 첫 장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치는 발표를 받고 지금 여러분들을 뵈러 온 게 이게 처음 일정입니다.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아직까지 이분은 임기가 유지 중인 거. 지금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게 첫 번째 이 상황과 매우 부적절한 것임을 드러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도대체 뭐 했나 제가 방송 나가는 동안 생각해 봤는데 오로지 양평고속도로 그 시끄럽게 백지화 했다가 안 했다가 뭐 이거밖에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장관 한 주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분이 근데 나가가지고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딱 지적한 듯한 발언을 하면서 딱 한 사람 붙들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걸림돌을 뭐 제거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말하는 거 매우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이 앞으로의 행보가 다시 정치로 이제 일선 복귀하셔가지고 출마도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뭐 그런 목적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그분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뭐 종교단체, 교회나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하는 것들도 사실 선거철에 이제 그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일이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정광훈 목사의 거기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의미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광훈 목사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 내 대한민국 개신교 내에서 여전히 많은 지지층, 많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이제 뭐 기독교층에 어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영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제사장의 나라로서 네. 빛을 발할 때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를 봉헌한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장 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른바 한기총 목사에게 그 말을 해서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사장의 나라라뇨. 그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의 나라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 정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를 운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목사가 제사장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같으면. 그리고 자기의 어떤 곧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 포부를 거기서도 내용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을 출마하는 포부를 밝히면서 제사장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가 정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공직선거법에도 맞지 않죠. 공직선거법상 네. 종교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직무의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그 정치적 발언을 하면 이거 선거운동으로 보고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2항은 정규분리 원칙을 처명하고 있고요. 근데 이 명백히 어떻게 보면 현직 장관이 아직은 현직입니다. 현직 장관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의 행동을 부추기는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사실은 이것조차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기준으로 보면 탄핵 사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부적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이 정말 정광훈 목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후보 때 정광훈 목사와 거리두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서 제일 먼저 장관직을 그만둬야 되는 이 시점에 정치 행보의 첫 시작을 정광훈 목사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이전에 보니까 뭐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왔다는 거.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다시 또 한 줌 안 되는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구나. 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결과가 지난 21대 총선의 의석수입니다.
그때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정광훈 그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다음에 질병의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대규모 질병 확산의 위험을 사실은 무시하고 정광훈 목사하고 장애 집회를 손잡고 다녔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그때 당시에 180석의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의석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호재죠. 근데 네.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장관으로서 보일 수 있는 태도이고 지금 이게 현 정부의 수준인지 일단 그게 한심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노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장관으로 있는 동안 보여준 거라고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 장관? 이분도 검사 출신이긴 한데 마치 우리가 그 이정석 검사가 이른바 처갓집 집사 검사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양평을 방어하느라고 온 자신의 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갖다가 쏟아부어가지고 보여준 이른바 양평 일타 강사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양평 일타 강사로서의 집사 장관,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네. 그런 사람이 지금 국민에게 다시 선택을 받겠다고 나오신 거 보니까 좀 한숨이 나옵니다. 좋아요. 어쨌든 원희룡 장관이 3년 전에 제주지사 시절에 이 정광훈 주도 보수단체들의 광복절 집회를 비판했던 것하고는 또 완벽하게 다르게 신앙 간증까지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렇게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을 또 나의 편으로 만들어서 뭔가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읽혀서 이걸 과연 옳은 것인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랑 인요한 혁신위원장 회동을 가졌습니다만 이게 19일 만에 벌어졌는데 17일 지났는데 17일 이후 19일 만인데 17분 만에 끝났어요. 뭐 아무것도 된 게 없고 대통령은 김기현 대표 만나가지고 난 다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밖에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어쨌든 그 회동 이후의 모습, 뭐 이전 이후의 모습에서 한풀 이제 확 수그러든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추측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혁신위원회의 동력이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혁신회가 이제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 얘기도 이미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는 혁신위가 뭐 했냐 시끄럽게만 하고 갈등만 일으켰다. 전권을 준다던 김기현의 말은 허언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인요한 위원장 끝까지 그래도 김기현의 혁신 의지는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김기현 대표는 확인할 건데 지금 말고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 당 지도부랑 너 혁신위는 전 이제 물 건너갔다고 치고 국민의힘은 이제 앞으로 이 공천 관련해서 엄청나게 전쟁을 치르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 그다음에 용산 그리고 김기현 대표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단지 어떻게 보면 용산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양측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그 이른바 용산의 마음, 용산의 뜻대로 공천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도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중진들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된 거고 그 중진들의 반발을 지금 표면화시키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김기현 대표의 노련한 정치죠. 그러니까 뭐냐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마지막에 한 방에 목을 치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이는 것이지 이게 뭐 다시 신김장연대 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기현 대표와 장지원 이제 의원이 다시 또 연대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그 용산 입장에서는 이제 검사들을 비롯한 대통령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던 사람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거기서 김기현 대표의 역할은 그런 거를 해주는 대신 어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약간은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순에서 이제 서로 간의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거기서 김기현 대표가 필요하면 본인의 불출마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불출마 이후에 반대급부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아마 이제 공천이 딱 임박한 시점에 그 영남 중진들과 용산에서의 파열음은 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상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와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